자, 앞에는 이 보아에 의해서 수소 원자의 이 선스펙트럼이 어떻게 설명되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의 모델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전자를 파동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의 그 양자화 조건이, 가운동량의 양자화 조건이 이 원궤도의 이 정지바 조건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원궤도의 이 정지바 조건과 같다는 것은 더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질을 이 파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더브로이 물질파의 이 내용이고, 그것이 이 원자 세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 슈르딩거에 의해서 원자 세계를 설명하는 이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입자 운동 방정식이죠. F equal ma 이런 식으로 입자에 관련된 그런 운동 방정식입니다. 반면에 슈르딩거의 이 파동 방정식은 이 파동에 관련된 그러한 그 진짜 파동 방정식이죠. 시간에 관계없는 슈르딩거 파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시간에 관련된 것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에 관련된 것까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시간에 무관한 슈르딩거 파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대략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기파의 경우에 전장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 전자기파가 특히 전기장 부분이 이 만족을 해야 되는 파동 방정식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원파죠. 물론 1차원파인데 이 위치에 관련된 2차 미분이 시간에 관련된 2차 미분과 이 속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이 파동 방정식의 모양이에요. 현의 진동도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이 전기장 부분에 관련된 파동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 우리가 평면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진폭이고 exponential i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k는 파장과 관계된 k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는 진동수와 관련된 오메가는 2파이 f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방정식이 해가 됩니다. 자, 이 해일 경우에 좌우에 보면은 f 람다가 c라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좌우에 보면은 위치에 대한 2차 미분을 하면은 c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 위치에 따른 k 제곱이 되죠. k 제곱이 되고, k 제곱 됐죠.
자,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서 두 번 미분하면은 오메가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C 제곱이 있기 때문에 자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뭐 다름이 아니고 K가 람다분의 2파이고 오메가가 2파이 F이기 때문에 F 람다 이퀄 C라는 관계의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 파동 방정식과 그리고 이의 해로 E 이퀄 E0 exponential ikx 오메가 t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계는 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를 파동으로 보고, 입자잖아요. 입자를 파동으로 봤을 때 이 전자기파와 동일한 형태로 뭐 이러한 파동 함수로, 전자의 파동 함수로 유사한 이러한 파동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파동 함수는 이 전자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주어지는데, 여기서 P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루트 EM 이 빼기 에너지 빼기 포텐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불어의 물질파 개념을 이용하면은 람다는 P분의 H니까 결국 P는 람다분의 H가 되죠. H가 되고,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이를 이용하면은 P는 2파이분의 HK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기 잡여요. 잡여가지고 양면을 제곱을 하면은 K제곱이 만족되는 것이 H바 제곱분의 2M E 빼기 B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H바 하는 것은 2파이분의 H를 H바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파 파동 방식 이걸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 해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을 때 만족하는 이 식이 이런 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x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코사이가 나오죠. 자, 그리고 k 제곱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대입식이 주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고, 그래서 요걸 갖다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러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슈레딩가의 이 파동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전자기파 파동 방식의 해인 이러한 평면파를 갖다가 전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형태의 이 파동 함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파동 함수가 만족하는, 이 파동 함수를 만족하는 이 해를 만족하는 그런 파동 방정식, 이건 전자기파 파동 방식입니다는 한번 보죠. 그래서 구해본 것인데, 구해봄으로써 이제 이것이 이러한 형태의 이 파동 방정식의 경우에 이러한 이 평면파를 해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정 사이에 더불어의 물질파 개념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의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이 입자인 전자를 갖다가 파동으로 봤을 때 그 전자의 파장이 람다는 P분의 H라 하는 것을 이용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자를 갖다가 파동으로 봤을 때의 파동 함수를 갖다가 이와 같이 전자기파 경우와 동일하게 가정했을 경우에 이것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가
이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사이에 우리가 사용한 것이 이 더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을 사용했죠. 그래서 전자인 입자를 파동으로 봤을 경우에 이러한 해를 가지게 만드는 파동 방정식은 이러한 형태임을 알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입니다. 자,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아주 간단한 경우에 한번 적용시켜 보죠. 앞에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상자 속에 질량 m이라는 물체가 갇혀 있을 경우에 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갖다가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자, 이걸 갖다가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풀므로써 한번 구해보자 그 이야기죠. 아까 앞에서 본 것은 그냥 이 양쪽에 이러한 고정된 상태니까 이 안에는 물체가 파동이 되려고 하면 가장 파장이 긴 것, 그 다음 파장이 것,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구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여기 한번 적용시켜 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중간에는 포텐셜이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포텐셜이 없잖아요. 0이죠. 0이니까 결과적으로 요것이 0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만 남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 그 다음에 d제곱 플러스 i dx제곱 이퀄 에너지 2 파이 플러스 x 이렇게 되죠. 자, 이걸 갖다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k 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미분 방식의 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sin kx잖아요. 딴 거 없잖아요. 자, 여기 잡아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 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코사인도 되겠습니다만 뭐 사인으로, 왜냐하면 여기 x 이걸 0일 때 이제 0이니까 뭐 사인밖에 될 수 없을 건데요. 자, 그래서 이 파이꼴 여기 4인 kx인데 요 해가 요 잡아 오면은 두 번 하면은 마이너스에다가 다시 돌아오고 k 제곱이 돌아오고 해가지고 뚝뚝 떨어져가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가, 이 미분 방식의 해가 요것인데요. 요것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a sin kx 플러스 b 코사인 kx가 해인데, 코사인은 파이꼴 0에서 0이 될 수 않으니까 사인만 해가 될 수 있죠. 그리고 L에서 0이 돼야 되니까 L 0이 잡았을 때 KL이 0, sin KL이 0이니까 KL은 n파이고, 자, K는 L분의 n파이죠. 그럼 여기서 에너지 하는 것은 여기 K를 여기다 대수기면 되니까 에너지 준위가 8ml 제곱분의 n자석 h제곱 이런 식이 되죠. 앞에 했는 거 동일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파동함수 퍼사이 x는 a sin kx인데, 요 a가 뭐냐? 사실은 퍼사이의 절대값 제곱이 이 어떤 x 위치에 그 물체가 존재하는 확률을 주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0에서 L까지 이 상자 속에서 적분을 하면은 이 안에 물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확률은 1이죠. 자, 그래서 1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a 이렇게 잡아가지고 a 제곱 sin 제곱 kx 되니까 결과적으로 a가 루트 1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파동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질량 m인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구해지고, 그리고 파동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파동 함수의 절대값 제곱이 이 물체를 x 위치에서 발견할 확률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는 이 연속적인 뉴턴 역학을 사용하면서 궤도에 대한 제한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순이 있고요. 반면에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물체를 파동으로 보고 기술했죠. 기술했고, 그리고 그 해인 파동 함수는
실적 가능한 물리량은 아니고 이 파동함수 절대값의 제곱이 그곳에서 물체를 발견할 확률 밀도를 줍니다. 자, 그래서 이 n의 준위가 가장 작은 n이고 1이죠. 1이 8렘 L 제곱분의 H 제곱이고요. n 이퀄 2인 경우에는 여기 4죠. 2는 n 제곱이니까 4고, 그다음 3은 9고, 4는 16이고요. 그 파동 함수는 여기 보다시피 knx니까요. k 하는 것이 여기에 1분의 n파이잖아요. 그래서 k가 1분의 n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이고 1일 때는 이것이고요. 그래서 k분의 이게 k는 1분의 파이 x냐, 1분의 파이 x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되고요. n이고 2일 때는 1분의 2파이 x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꺾기 나올 수 있죠. n이고 3일 때는 1분의 3파이 x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4파이 x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은 이걸 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되고, 자, 그래서 n 이퀄 1인 상태에서 입자가 발견할 확률이 제일 큰 부분은 요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서 가장 확률이 커요. n 이퀄 2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중앙에는 0이죠. 0이고, 그래서 요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에서 발견할 확률이 가장 큽니다. n 이퀄 3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은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 세 군데 가장 크고, 이거는 발견할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n 이퀄 4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을 통해서 에너지 준위와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파동 함수만 구해놨습니다만은 이것이 에너지 가장 적을 때 발견할 확률, 그 다음 발견할 확률 이런 식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 그림은 이 상자가 굉장히 단단한 경우에, 그래서 무한대로 해놨죠. 포텐셜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높이가 있다면은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 입자가 파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자가 파동이기 때문에 이 고전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벽이 있다고 치면은 벽에다가 어떤 공을 때리면 이 벽이 충분히 두꺼우면은 결과적으로 이 뒤쪽에서 물체를 그 공을 발견할 확률은 없는 거죠. 없는데 이 파동의 경우에는 이쪽이 파동이니까 파동적으로 표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발견할 확률이 생기죠. 이 절대값 제곱이 발견할 확률이 생기니까 그 차이가 이 고전적인 경우에는 이 어떤 벽이 있을 경우에 무한벽 끝이면 뭐 불가능하겠지만은 벽이 있을 경우에는 고전적으로는 입자를 벽 반대쪽에서 발견할 확률은 없는데, 이 원자 세계에서는 이 전자나 이런 걸 갖다 파동으로 기술을 해야 되니까, 파동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꼬리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반대쪽에서 발견할 확률을 가집니다. 포텐셜 장벽이 있을 경우에 그 포텐셜 장벽 반대쪽에도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터널링 현상, 이 터널링 현상을 갖다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삭기 다이오드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삭기 다이오드를 처음 설명하고,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그것은 요점이 뭐냐면은
이 전자의 경우에는 이 클래시컬한 이 고전 물리의 경우에는 이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없는데 이 입자가, 그래서 알갱이 입자가 벽을 갖다 차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쪽에 발견할 확률은 없어요. 반면에 이제 양자극적으로 보면은 이 입자가 파동이니까, 파동적으로 기술이 돼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같이 이 파동, 이쪽에도 파동이 기술되고, 그래서 이쪽에도 어느 정도의 이 크기를 가진 이러한 파동으로 표시되니까 결국 이어도 발견할 확률이 있죠. 전자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불가능한데, 이 원자 세계에서는 이 입자의 크기가 작고, 그래서 이제 이걸 파동으로 봐야 되고, 파동을 기술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입자가 반대편 포텐셜 반대쪽에서 발견될 확률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터널링 이 현상을 우리가 이용해서 전자 현미경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원자 세계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입자를, 전자나 뭐 핵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입자로 봐서는 안 되고 그걸 갖다가 파동으로 봐야 된다 이죠. 파동적인 관점으로 이제 해석해야 그 물리 현상이 설명이 되고, 그래서 파동으로 보는 그 관계식, 그래서 파동 방정식이 바로 슈르딩거 파동 방정식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아의 경우에는 실제로 한 평면에서 원운동 했잖아요. 평면에서 원운동 했는데, 사실은 이 전자들이 3차원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3차원 원궤도를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이 구를 생각하면은 구의 모든 표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면 좌표를 쓰는 게 편리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XYZ 좌표로 쓰는 보다는 구면 좌표로 쓰는 게 편리하고, 또한 포텐셜도 이 전자와 양성자 사이에는 이 포텐셜 R분의 E 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E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 반경과 그리고 이 각도하고 이쪽 각도, 이 세 가지의 변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구면 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는 좌표 R, 세타, 파이에 각각 대응되는 우리가 세 개의 양자수로 특정됩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은 이 2차 미분인데요. 2차 미분을 구면 좌표로 표현하고, 그리고 포텐셜을 잡아주고 에너지를 구해봅니다. 에너지를 구해보면은 이 미분방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과 3학년, 4학년 학생들이 양자역학 시간에 배웁니다만은, 일 하다 보면은 이 세 개의 양자수가 나와요. 그 양자수가 나오는데, 세 개의 양자수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 n으로 표현됩니다만은, 이건 반경이죠. 여수까지 가는 그 전자의 궤도 반경입니다. 전자 궤도의 핵으로부터 떨어진 평균 거리를 결국 주양자수에 의해서 표현되고요. 그리고 L은 궤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궤도 양자수가 있고요. 그리고 궤도의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이러한 자기양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레딩거 반응 방식은 없는데, 이 스피인 관계대, 전자가 이 공전운동도 하면과 동시에 자전운동도 하잖아요. 그 자전운동에 관계된 그러한 이 스피인 운동에서 관계된 업다운, 앞으로 위로 보면서 자전운동 하는 데는 밑으로 보더니 자전하는 두 가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죠. 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요 네 가지 이 양자수가 푸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각 이 양자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한계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 궤도의 에너지 가능성, 어떤 궤도 에너지는 이 사실은 4개의 양자수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면은 이 양자수라는 것이 이 주양자수 principal quantum number n으로 표현되는데 이 양자수는 모든 그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죠. 가질 수 있고 이 n의 값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주기가 크고 또한 궤도도 더 큽니다. 그리고 이 n이란 곳에 그 퀀텀 넘버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개수도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요. 2n 제곱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궤도 양자수는 L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이 파동 방식의 해를 구하다 보면은 묘 방식을 풀다 보면은 n하고 관계돼요. n의 값하고 관계되는데 L은 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부터 m-1까지의 이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n = 0, 1, 2, 3 이 궤도를 n이 0 되는 것을 S궤도, 1을 P궤도, 2를 D궤도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꼭 S궤도, P궤도, D궤도에 해당되는 값이 L은 0, 1, 2, 3 이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자기양자수는 ML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L에 의해서 제한을 가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 2L 플러스 한 가지의 방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거 궤도의 모양인데 궤도의 모양이 L이면은 그래서 2L 플러스 한 가지의 이 궤도 방향이 다른 궤도 방향이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의 그래서 2L 플러스 한 가지의 이 다른 궤도의 방향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양자수고요. 그리고 스핀 양자수는 전자가 업 상태냐 다운 상태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상태라 하는 것은 이 전자의 에너지 상태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이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N, L, ML, MS 네 개의 양자수로 결정되고 이 전자들은 전부 다 각기 이 전자 숫자가 많아지면 그래서 원소의 경우에 수소는 한 개밖에 없는데 다른 원소는 전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결국 전자가 이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는 이 네 개의 양자수가 다 달라야 돼요. 그래서 같은 양자수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 같다는 이야기니까 그때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궤도를 표시하는데 화학에서도 많이 이용합니다만 궤도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N, L, X로. N은 주양자수고요. L은 궤도 양자수고 X는 이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의 숫자를 표시해요. N, L, X로 표현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P4 같으면은 이 P궤도에 EP 궤도에 4개의 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개의 궤도를 한번 보죠. 가장 간단한 궤도는 S궤도죠. S궤도는 n = 0일 때죠. n = 0인데 그러니까 이 궤도 양자수 여기 0이라는 소리죠. 0일 텐데 그래서 방향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궤도 모양이 한 개밖에 없죠.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구형의 모양입니다. 구형의 모양인데 그래서 n이 1인 경우에는 1s고 n이 2일 때는 2s 그다음에 n이 3일 때 3s요. 그래서 궤도가 점점 커지죠. 그래서 방향성은 없고 궤도 참 저 모양 하나를 빼었고 그러니까 이 n이 커지면 커짐에 따라서 전자가 도는 궤도는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향은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이 P 궤도는 L이 1일 때죠. L이 1일 때니까 L이 1 같으면 ML은 뭡니까? 자기양조수는 마이너스 L에서 L까지니까 마이너스 1, 7, 5, 1, 이 세 가지가 존재하잖아요. 자, 그래서 궤도의 모양이 세 가지 존재하죠. X방향, Y방향, G축방향으로 이런 덤벨 모양의 그래서 요 부분에 전자가 가장 많다는, 이 표면에 가장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 세 가지 이 궤도의 방향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앞에 그러니까 이 S 궤도는 이 방향성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의 뒤에 전자가 업, 다운 두 개 찰 수 있으니까 이 S 궤도에서는 전자가 두 개씩 찰 수가 있습니다. 반면 P 궤도는 이와 같이 이제 방향이 궤도의 방향이 세 개나 있으니까 결국 이제 한 방향에 두 개씩 차니까 6개 찰 수 있죠. 전자가 요게 두 개, 요게 두 개, 요게 두 개니까 6개까지의 전자가 이 P 궤도는 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 궤도는 이 크로버 모양의 이 부분에 전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L = 2니까 ML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5가지죠. 그래서 궤도의 방향성이 5가지입니다. 5가지고 각 궤도의 방향성에 두 개, 업, 다운 전자가 찰 수 있으니까 이 D 궤도에는 10개의 전자가 차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 이보다 더 이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1S, 2S, 3S는 궤도의 반경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2P, 3P, 4P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주양자 수 값이 커질 경우에 이 P 궤도에서 커질 경우에는 점점 이 궤도의 이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방향성 세 가지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는데 단지 궤도의 이 크기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3D, 4D, 5D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양자수 커지면은 결국 이제 이 점점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같이 이 전자가 궤도에 차일 수 있는 이 순서, 차이지는 순서 1S, 뭐 2S, 2P, 3S, 4S, 3P, 5 이런 식으로 차이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이 가장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이 준위가 높은 순서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전자가 차이지는 숫자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 경우에는 전자 한 개밖에 없는데 수소를 이용한 우리가 이 슈르딩거 파동 방식을 풀면은 거기서 이제 이 궤도들이 쫙 나오는데 그걸 갖다 그대로 그러니까 전자 숫자가 많은 그러한 원소의 기저 상태, 그래서 아주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런 원소들이 그 안에 전자가 어떻게 차이지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이 수소의 이 슈르딩거 파동 방식을 푼 그 결과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1에서 2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전자 숫자가 점점 많은 그러한 원소의 경우에 기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엑사이트 스테이트가 아니고 전자 기저 상태에 있는 원소들의 이 전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분포되는가를 갖다가 이러한 수소 원자의 슈르딩거 파동 방식을 푸는 그 에너지 준위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주기율표잖아요. 이게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를 갖다가 처음에는 누구예요? 그 소련 사람이 이 기존에 있는 원소들을 갖다 이 화학적 특징,
화학적 그러니까 이 특성이 이 비슷한 것까지 모아봤죠. 모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 그러니까 이쪽은 죽이고요. 가로는 죽이고 이 세로는 족인데요.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는 그런 원소들이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배치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던데,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원소들이 많이 발견되지 못했기 때문에 빈칸들이 많았죠. 빈칸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이용함으로써 그 빈칸에 채워지는 그러한 원소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원소를 갖다가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나타난 것이 결과적으로 이 같은 라인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이 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가를 갖다가 우리가 금방 이야기한 슈레딩거 파동 방식을 푼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주기는 이 원소가 두 개 있습니다. 수소하고 히륨이 있죠. 수소와 히륨이 있는데, 수소는 전자가 한 개죠. 전자가 한 개니까 가장 에너지 상태가 낮은 1s의 전자가 한 개 분포하겠죠. 그리고 히륨은 전자가 두 개니까 1s에 두 개의 전자가 채워지고, 그래서 구각, N이 같은 게 구각이에요. 구각에 쉘 안에 전자가 완전히 찼죠.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1에서는 두 개만 있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화학적 성질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핵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 그 외곽에 있는 전자들을 서로 원소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것이 바로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인데, 그 자기가 필요한 그러한 전자를 갖다가 받고 또는 필요 없는 걸 주고 이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화학 반응을 하는데, 이 히륨의 경우에는 1s에 두 개가 찼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 구각이 채워져 있죠. 그 전자가 더 필요 없어요. 이 원소 입장에서 보면은 전자를 갖다가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이 불활성 기체예요. 그래서 불활성 기체, 그래서 활발하게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는 이걸 갖다 노블 가스라고도 해요. 노블 가스는 귀족 가스니까 귀족은 뭐 평민들하고 잘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고고하게 혼자 이제 독야청청하는, 그래서 왜냐하면 전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거하고 어울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귀족 노블 가스, 귀족 기체 또는 불활성 기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주기에 가보면은 원자 번호 3인 전자가 3개인 리튬이 있는데, 리튬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1s에 두 개 차고 한 개 남잖아요. 남으니까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엔 2s에 한 개를 치우면 다 찼죠. 자, 그런데 이 리튬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리튬 입장, 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리튬 입장에서는 이 전자 한 개를 내보내보면은 완전히 찬 구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리튬이라는 입자는, 원소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 싶은 그런 원소예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는 버리고 싶다기보다는 어쨌거나 버리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리튬의 경우에는 하나를 버리보면은 이 불활성 기체인 히륨의 이 전자 구조가 같아지니까 안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전자를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알칼리족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건, 이 플러스 이온이 쉽게 되는 게죠. 리튬도 플러스 이온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족에 속하죠. 알칼리족에 속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벨륨 같은 경우는, 4개니까, 전자가 4개니까, ES에 2개, ES 2개의 차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ES, 이건 ES 2개가 완전히 찼는데, 2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N 이퀄 2니까, ES 2개, EP에 6개 차야 되는데, 차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없기 때문에 차올 수 없고, 이걸 갖다 6개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벨륨 입장에서는 이 전자 2개를 쉽게 주고 싶은 거죠. 주면은 바로 이제 히륨의 구조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 벨륨은 전자 2개를 쉽게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벨륨 이가 이온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원소를 우리가 알칼라인 어스 메탈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쪽이에요. 요 줄에 있는 것들은 이가 이온이 쉽게 돼요. 요는 1가 이온. 그래서 플러스 1가 이온이 쉽게 되고 요는 플러스 2가 이온이 쉽게 되는 그러한 원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벨륨 뒤에 원소들, 그러니까 전자 많은 원소들은 6개가 G 이퀄 5에서 10까지는 EP를 채우죠. EP에는 6개 들잖아요. 6개가 채울 수 있는데 이 G가 9인,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9인 플로라인은 EP에 5개의 전자가 채워졌죠. 자, 그래서 이 플로라인은 1S에 2개, EP에 2개, 그 다음, ES에 2개, EP에 5개, 1S에 2개, ES에 2개, EP에 5개, 이런 식으로 구조 찾기 때문에, 이 플로라인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더 받아들이면은, EP에 6개가 차니까 꽉 찼잖아요. N 이퀄 2 고각에 전자가 꽉 찼으니까, 결과적으로 안정한 그러한 전자 구조를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플로라인 입장에서는 전자를 되도록이면 하나 받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로라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쉽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 할로겐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할로겐족들은 이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서 이거는 EP 1개, EP에 2개, EP에 3개, EP에 4개, EP에 5개, EP에 5개 이 전자가 있으니까 한 개만 더 있으면은 이 니온 구조, EP에 6개 가지고 니온 구조를 가지니까 불활성 기체 구조를 가지니까 안정됐죠. 그래서 이 플로라인은 전자를 하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를 쉽게 줄락하고, 이건 플로라인은 전자를 쉽게 받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해 가지고 리튬 플로라이드 이온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알칼리족하고 이 할로겐족들은 서로 뭡니까? 이온 결합을 잘해요. 그래서 여기 NaCl하고 뭐 KBr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거는 주고 이거는 받고 이래 가지고 이온 결합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원소하고 할로겐 원소들은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 가지고 이온 결합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 주기에서 마지막 원소 니온인데, 니온은 EP에 6개를 다 채워서 이 불활성 원소가 되죠. 그래서 이 N 이퀄 2 궤도에 완전히 찼잖아요. 차니까 더 이상 다른 원소들하고 화학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 게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EP 1개, EP 2개, EP 3, EP 4, EP 5, EP 6개 완전히 찼죠. 그래서 니온입니다. 그래서 이 불활성 원소족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알칼리족이고, 그리고 할로겐족이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알칼라인 어스 메탈 족입니다.
자, 그래서 2주기가 끝났습니다. 1주기 했고 2주기가 끝났죠. 3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주기를 보면은 G 이퀄 11에서 18까지는 8개의 원소가 2주기와 마찬가지로 3S와 2P를 채웁니다. 그렇죠. 채우고 나트륨은 이 원자번호 11인데 알칼리 쪽이고요. 그리고 G 이퀄 17인 Cl은 할로겐 쪽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온 결합을 잘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불활성 원소는 알곤이죠. 알곤은 N 이퀄 3 구각을 완전히 채우죠. 그래서 다른 원소하고 뭐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알곤, 그렇죠?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까지 했어요. 요 사이에 뭐 비하지 않는데 그건 나온 다음에 4주기 때 한번 봅시다. 자, 4주기를 보면은 4주기는 그 다음에 4S 채우고 그다음 3D 채우고 4P를 채웁니다. 자,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4S 채우고 3P 채우고 3D 채우잖아요. 그래서 이 3S, 4S, 3P, 3D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4S 채우고 3D 채우고 4P를 채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요 4주기인데 4S에 한 개 채우고 됐죠? 4S에 두 개 채우고 그래서 이 알칼리 쪽이고 알칼리 이 어르스 메탈이고 그래서 여기 4S 1개, 4S 2개 다 채웠죠.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3D를 채워요. 3D를 채우고 그 다음에 4P를 채우는데 이어서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N이 4잖아요. N이 4고 여기 N이 3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궤도가 커요? N이 4가 크잖아요. 3보다는 궤도 반경은 전자의 궤도 반경은 4가 3보다 커요.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은 여기 있는 원소들은 3D를 다 채울 때까지 원소 3D는 10개 채우잖아요. 3D 1개, 3D 2개, 이래가지고 3D 10개를 채우는데 이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모두 다 2개예요. 2개. 4에서 2개. 이 가장 외곽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소의 화학적 반응은 이 최외곽 전자가 하잖아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다른 원소하고 이 화학 반응을 하는 거죠. 안쪽은 그 안쪽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게 뭐 딴 데 떨어 나가든지 해야지 이제 그게 이제 반응을 활동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원소들 4족에 있는 요 원소들은 4S에 전자가 2개 있죠. 4S 2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D에 이제 안쪽에 전자가 쭉 있는데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전부 다 2개씩이에요. 2개씩이니까 최외곽 전자가 전부 2개씩이니까 비슷한 화학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대 묶어가지고 트랜지션 메탈 전이 원소로 묶어놨어요. 이 좀 비슷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3D에서 이렇게 다 채워놔서는 그 다음에 이제 4P를 채우는 거죠. 4P 1개, 3P 2개, 4P 3개, 4P 4개, 4P 5개 채우고 그 4P 6개 채우면 이게 이제 이 뭡니까? 불활성 원소가 되는 거죠. 크립톤입니까? 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은 이 트랜지션 메탈 원소들은 아까 보다시피 4S에 최외곽 전자가 2개 있고 그리고 안쪽을 이래 채우는 거죠. 쭉 채워가지고 나오고 그거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바깥쪽에 있는 4P를 채우잖아요. 자, 이런 채우니까 이런 식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3S, 3D, 4P를 채우니까 4S 궤도가 3D 궤도 반경이 크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20에서 30까지 3D를 다 채울 동안에 이 원소들은 전부 다 동일한 체외각 전자를 가지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이 전이원소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뒤로 4P를 쭉 채워가지고 최종적으로 n = 4 궤도를 완전히 채우는 불활성 원소 크립톤이 됩니다. 됐죠? 자, 5주기도 비슷해요. 5주기도 뭐 비슷한 그 원리인데, 이 5주기잖아요. 5주기 경우에는 5에서 1개 채우고 5에서 2개 채우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게 4D고 그 다음에 5P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5D 궤도를 채우는 이 사이에 있는 원소들은 체외각 전자가 전부 다 5에서 2개 있는 2개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까 이걸 전이원소 쪽으로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자, 4D 궤도를 다 채우고 나서는 그보다 에너지가 높은 5P 궤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채워가지고 이것이 이 제논이에요. 제논이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기 4주기하고 5주기 원소들은 이와 같이 이 전이원소적이란 그러한 이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1, 2, 3 궤도에서는 이거 없잖아. 이 안에 없잖아. 이 방에 없는데 여기서 알칼리족,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뭐 할로겐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주기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전이원소적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주기 한번 가봅시다. 자, 6주기는 이 6에서 채우고 그 다음에 4F 채우고 5D를 채워요. 그렇죠? 에너지가 이러니까요. 에너지가 여기 보다시피 6에서 그러니까 6에서 4F 5D죠. 6에서 4F 5D죠. 그래서 4F 5D잖아요. 그래서 4F 채우고 5D 채워요. 그래서 그 6P 이래 채우네요. 자, 6주기 봅시다. 6주기는 6에서 1개, 6에서 2개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 4F를 채우잖아요. 4F를 채우니까 4F를 채우는데 문제는 5D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5D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6에서는 지금 2개 차 있고요. 2개 차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것이 4F거든요. 그 사이에 5D가 끼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전이원소적하고 좀 다르죠. 앞에 본 전이원소적하고. 전이원소는 이게 4에서 2개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이렇게 채우는데 비어있는 안쪽을 채우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6조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6에서 2개가 채워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5D를 비우고 그 안쪽에 있는 4F를 채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이원소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전이원소는 비어 있는 게 없잖아요. 비어 있는 게 없고 그냥 이거 채우고 그 다음에 안쪽에 비어 있는 걸 채우면 되는데 요 사이에 비어 있는 게 없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비우고 안쪽부터 먼저 채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거 완전히 다른 기니까 결국 외곽으로 빼놔는 거죠. 그래서 란타나이드라고 하죠. 란타나이드족이라고 외곽으로 빼놨습니다. 자, 란타나이드족은 전부 다 이 체외각 전자는 똑같죠. 6에서 2개잖아요. 6에서 2개고 그리고 여기서 5D를 비우고 나서 4F부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14개 채우고 다 채우면 그 다음에 여기서 5D를 채워가지고 전이원소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일하잖아요.
중간에 이건 다 찾기 때문에, 이 전연소수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 란타나이드 쪽은, 바깥에 빼놓고, 그 다음에 빼놓고 나서, 이 4F가 다 채우고 나면은, 이 전연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OD가 하나, 둘, 세 가지, 10개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6P를 채워가지고, 노블 가스가 돼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란타나이드족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외곽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다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연소족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6P를 다 채우면은, 이것이, 이 라돈이 완전히, 뭡니까? 그 보라성 기체, 보라성 원소족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쪽까지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만, 7주기는 이거죠. 7주기는 7에서 한 개 채우고 7에서 두 개 채우고, 그 다음에 채우는 순서가 뭐냐 하면은 7에서 5F 6D를 채워요. 7에서 있고 5F 안쪽 채우죠. 중간에 6D를 비우고 안쪽을 채우는 거죠. 그렇죠?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고 6에서 채우고 나서 이 안에 있는 5F를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6D를 채워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외곽으로 빼놨어요. 악티나이드라고 해요. 악티나이드 계열이라고 완전히 바깥으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OF를 갖다가 14개 다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해원소가 되는데, 그 후는 원소가 발견된 원소가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악티나이드 계열이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D를 채우잖아요. 6D를 쭉 채워가지고 다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7P를 쭉 채워가지고 전해원소 원소가 됩니다. 자, 이같이 이제 우리가 양자역학의 결론, 양자역학에서 얻은 그 결론들을 이용함으로써 여기서 이제 양자수에 관련된 결론, 이런 양자수에 대한 결론을 이용함으로써 이 주기율표를 갖다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소들이 배치를 하면은 이 같은 세로에 있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양자역학으로 얻은 이 내용을 이 주기율표에 적용하니까 이 주기율표를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이 원자 세계에 일어나는 물리 현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